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상심리사 2급 우리 필기 과목 가운데 심리학개론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첫 번째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한 학자죠.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항상 한 문제씩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들, 이제 교재에 실린 특징들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또 프로이드를 발달 이론에서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눈 학자가 프로이드입니다.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 결정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인간의 기본적 성격 구조는 5세 이전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신적 결정론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요, 결정이에요. 결정되어 있다. 뭐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결정되어 있다. 이게 정신적 결정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 과거 경험에서 특히 프로이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5세 이전, 그죠? 그때 과거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성격 구조를 결정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고,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어떤 것들의 심리 내적인 원인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초기의 발달적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외적인 조건보다는 뭐예요? 개인의 심리 내적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정신적 결정론의 내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을 강조했죠. 이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의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어떤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의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이드 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 빙산이죠, 빙산.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어디 있어요? 인간의 행동은 여기에 나오죠. 인간의 행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이 행동이 나오는 원인은 뭐예요? 이 무의식.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난다. 행동의 동기가 나타난다. 동기가 유발돼서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프로이드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 무의식을 분석하죠. 이 무의식을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니까 무의식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세 번째로 심리성적 욕구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기 중에 심리성적 욕구, 그게 뭐예요? 리비도예요. 이 리비도, 성에너지죠. 이 리비도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구강에 위치해 있느냐, 뭐 성기에 위치해 있느냐, 항문에 위치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나눴죠. 네 번째로 내적 갈등의 역동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정신은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다. 그래서 개인은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긴장을 감소시키려고 하지만 그런데 뭐예요? 통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역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5번, 투쟁적인 인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인간을 투쟁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인간의 내적 충동에 의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사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항한다. 인간이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을 갈등하는 존재로 봅니다. 갈등하고 있는 존재. 쾌락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하겠죠. 자아와 외부 세계랑 갈등을 합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또 인간을 상당히 비관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자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갈등하는 비관적인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다.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물학적인 존재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갈등하는 존재, 비관적인 존재, 비관적인 존재, 생물학적인 존재, 이렇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 3요소, 정신을 3개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 특정 시점에 인식하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의식이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이에요.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지난 주말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질문을 딱 던지면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전의식이죠. 그래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의식이다. 의식의 표면 밑에 있는 내용이다. 부분적으로 망각된 마음의 일부분을 다시 회상함으로써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전의식이죠. 그렇죠? 의식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은 이거죠. 정신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의식적인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다. 이 행동, 나오는 행동을 통제하는 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인식이 어렵지만 행동에 큰 영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아동기 때 경험했던 어떤 외상들,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죠. 부모에 대해 감추어진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의식으로 갖고 있기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정서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의식으로 다 집어넣죠. 억압된 성적 욕구, 이것도 의식으로 다 드러내기는 어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무의식에 집어넣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가장 중요한 자각의 수준으로 정신분석에서는 무엇을 분석한다?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의식은요, 직접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행동을 통해서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그래서 이 무의식 안에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이기적인 어떤 욕망들, 비이성적인 소망들, 공포, 용납되지 않는 어떤 성적인 욕망, 파괴적인 충동, 비도덕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의식에 들어가 있고, 얘가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라고 하고 인정하면 그것들의 힘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정신분석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의 3요소. 이렇게 프로이드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3개로 나눴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 여기에서 기출이 많이 됩니다. 네, 기출 많이 됐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를 따른다. 이드죠.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이다.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성격의 원초적, 1차적인 사고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이 원초화입니다. 그리고 본능이죠. 행동에 힘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생물학적인 충동,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배설욕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원초화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이고 도덕관념도 없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아. 현실의 원리를 따르죠. 성격의 집행자. 이게 다 중요한 단어들이 다 적혀 있어요. 현실, 집행자, 의사결정. 이게 다 키워드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화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원초화가 즉각적인 만족을 막 추구하려고 그래. 막 지금 상황도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막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 이럴 때 그것과 현실을 잘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원초화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 그러니까 자아가 힘이 없으면 원초화가 막 올라올 것 같으니까 불안하겠죠. 엄청 불안하겠죠.
사회 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자아의 역할이다. 그 다음 3번 초자. 초자는 도덕이죠. 도덕.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가 형성된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거세 불안이 나올 때 발달 단계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의 가치와 관습, 양심, 자아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초자아는 두 가지,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아가 현실을 고려하는 데 비해서 초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다. 핵심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체계에서 자아 역할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중재 맞죠? 현실 맞죠? 충동을 지연한다 맞죠? 우리가 원초와의 충동을 지연하겠죠? 도덕적인 가치는 도덕은 뭐였어요? 초자아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두 번째 이제 발달 단계예요. 프로이드 발달 단계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발달을 구분한 것. 그래서 5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구강기부터 시작해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죠? 그 다음에 잠복기. 잠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생식기라고 하죠. 용어들이 교재마다 조금 다르기도 해서 근데 이렇게 보통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심리성적,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입에, 입술에 위치해 있으면 구강기라고 하는 거죠. 구강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 또는 구순기, 0세에서 1세다. 아동의 리비도가 입, 혀, 입술 등 구강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구강전기와 구강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구강전기에는 빨기, 삼키기를 많이 하고 구강후기에는 깨물기, 그거를 통해서 어때요? 쾌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후 8개월 무렵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공격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한 불만, 그죠? 이유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면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강수동적인 성격. 그러니까 구강기의 성격이 두 가지죠. 구강수동적, 구강공격적. 구강수동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면 구강수동적인 성격이 되고 반면에 구강공격적인 성격이 있어요. 공격, 논쟁, 비판, 지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구강 공격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그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구강 수동 또는 구강 공격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 충족되지 못한 보살핌에 대한 갈망이 있겠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도 생기겠죠. 그걸 통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구강기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공격성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이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구강 수동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구강 공격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구강기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우리 리비도가 항문에, 그죠? 그래서 리비도는 배설과 관련된 항문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배변으로 생기는 항문 자극에 의해 쾌감을 얻는 동시에 배변 훈련을 통한 사회화의 기대에 직면하는,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무 데서나 배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화에 대한 기대, 이것이 직면되는 시기가 항문기입니다.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의한 갈등을 경험하여 오히려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반항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하면
항문 폭발적인 성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부모의 거칠고 강압적인 배변 훈련에 대한 저항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변을 배출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항문 보유적인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강기는 구강 수동적인 성격, 구강 공격적인 성격, 항문기는 항문 폭발적인 성격, 항문 보유적인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문 폭발적인 성격은 무질서하고 무절제하며 주변을 어지럽히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게 됩니다. 반면에 항문 보유적인 성격은요, 질서정연하고 인색하고 절약하고 막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게 항문 보유적인 성격의 특징입니다. 아동은 항문기를 거쳐서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며 창조성의 기초가 되는 자립과 자존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 남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프로이드는 남근기를 아주 중요한 시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것이 이제 남근기에 나오게 됩니다. 아동의 리비도는 성기 부위에 집중돼요. 그래서 성기를 자극하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 몸을 만지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시기가 이 남근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거세 불안을 경험하고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로 남근 선망을 경험한다. 아동은 부모와의 동일시 및 적절한 역할 습득을 통해서 양심과 자아 이상, 양심과 자아 이상이 뭐와 관련되어 있었냐면요. 초자아였죠, 초자. 양심과 자아 이상을 발달시키며 이 과정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 고착된 성인 남성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경솔하고 과장, 강한 자부심, 자기 증오. 성인 여성은 유혹적이고 경박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양상을 보이는 게 이 시기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 왜 이 시기에 그리고 양심과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초자아가 형성되느냐 한번 보면요. 자, 남성은 보통 네모로 가계도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성은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남아가 태어났다. 이럴 때 남근기에 접어들면은 이 아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성적인 욕망까지 갖는다. 이런 설명도 하죠. 그래서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데 엄마 옆에 보니까 아빠가 있어. 근데 아빠를 보니까 나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위협감은 누가 느꼈어요? 여기를 없애고 싶어요. 이 아들은 아빠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엄마를 차지하니까. 근데 내가 없애고 싶어 하니까 아빠도 나를 없앨 거라고 같이 투사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갖는 게 뭐예요? 아빠가 나를 거세할 거야 라는 거세 불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세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남아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내가 아빠랑 똑같이 되면 엄마처럼 되게 엄마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랑 똑같이 돼야지 이렇게 동일시. 동일시를 해야 되니까 아빠가 가진 가치관 어떤 것들을 다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런 동일시를 통해서 무엇을 갖게 돼요? 초자아가 강화되는 겁니다. 부모의 것들을 가져오는 거. 그죠? 부모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초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초자아가 나오는 겁니다. 여아는 이것과 다른 거죠. 여아는 아빠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아빠를 차지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 남근 선망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과정에서 초자아가 많이 강화된다. 형성되기 시작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남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 우리 잠복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딱 초등교육 과정 이때쯤 되겠죠. 그래서 아동의 리비도는 억압되어 성적 충동이 잠재되어 있다. 네, 이 잠복기는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다른 단계에 비해서 평온합니다.
좀 평온한 시기예요. 그리고 리비도의 승화를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표출한다.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 여기로 리비도가 승화된 거예요. 잠복기 아동의 에너지는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지적인 활동, 운동, 친구와의 우정,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초자아가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을 보다 능숙하게 제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시기. 리비도의 대상은 동성 친구로 향하고 동일시 대상도 주로 친구가 된다. 그것이 잠복기입니다. 이런 잠복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식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잠복되어 있던 성적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리비도의 대상이 동성에서 또래 이성에게 가겠죠. 이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남자는 이런 어떤 턱수염이 나는 반면 여자는 가슴이 발달하고 이런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2단계는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쇠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은 이렇게 5단계로 그리고 이 5단계가 계속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 이론이죠. 이것이 프로이드의 어떤 인간 발달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불안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아주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불안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불안과 관련돼서도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현실 불안이 있고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고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 불안은 객관적인 불안이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을 느끼는 거. 자동차가 막 내 앞으로 달려와. 그럼 무섭잖아요. 막 자동차가 오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불안이 현실 불안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불안이라고도 하고 외부 세계에서의 실제적인 위협을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적인 체험이다.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여성은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불안. 현실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거, 그죠? 이것은 객관적인 불안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과 3번이 되겠죠. 특히 2번이 이제 많이 영향을 주는데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자아가 본능적인 충동인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위협을 느낌으로써 나타난다. 신경증적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초의 쾌락을 탐닉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원초화가 내가 어떤 이성과 막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막 느껴. 그럴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자아가 하고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힘이 너무 약해. 원초와 힘이 너무 세. 그런 불안을 아주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런 어떤 신경증적인 불안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원초와의 내가 통제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불안을 확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신경증적인 불안은 무엇과 무엇이다? 여기에서 이제 불안을 중요하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경증적인 불안은 원초화와 자아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출이 많이 돼요. 원초화와 자아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3번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은 원초화와 초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게 기출이 많이 됩니다.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도덕적인 불안은 보면요, 원초화와 초자 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이다. 본질적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되는 거다. 원초화의 충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초화가 느끼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욕구나 원함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것이 막 나올까 봐. 그것이 나오고 막 드러나고 그게 나다라고 막 내 모습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막 보여지고, 이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심, 죄의식까지 느끼게 되는 게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출이 많이 되는 게 신경증적인 불안은 원초화와 자아,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와 초자, 요것만 다른 거죠.
원초와는 다 같고 신경증은 자하고 도덕은 초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예제 2번. 프로이드에 따르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초자라 그랬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라 그랬어요.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프로이드는. 에릭슨은 심리사회. 그죠? 심리사회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사회 발달 이론, 심리사회 이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사회적인 어떤 것과 함께 어떤 상호작용, 어떤 사회적인 것과 함께 역할을 하면서 발달해 간다. 심리가 발달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인간의 전생에 걸친 발달과 변화를 강조하였다. 인간의 발달을 프로이드는 5단계로 생식기가 끝나는 거죠. 5단계. 그런데 에릭슨은 노년기까지 가죠. 8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전생에 걸친 발달과 변화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비관적인 존재, 갈등하는 존재, 투쟁하는 존재 이렇게 봤잖아요. 반면에 에릭슨은 합리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로 봤어요. 3번 인간의 행동이 자아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보았다. 인간 행동이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봤는데 에릭슨은 자아를 아주 강조했어요. 자아의 역할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의해 동기화된다라고 보았고요. 4번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역량의 상호작용. 그죠?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이거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고요. 5번 기존의 정신분석 방법과 달리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측면 많이 접근했고요. 창조성과 자아정체감. 우리 에릭슨 하면 뭐예요? 자아정체감.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정체감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학자죠. 7번 문화적 역사적 요인과 성격구조의 관련성을 중시했죠. 2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주요 개념 한번 보면 자아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그리고 점성원리, 위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아 먼저 한번 보면요.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자아다라고 봤어요. 외부 환경에 발달을 하면서 발달해 가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그 과정 중에 무엇이 형성된다? 자아가 형성된다. 성격의 자율적인 구조다. 자아는 성격의 자율적인 구조라고 봤어요. 원초화로부터 분화된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는 자아를 원초화로부터 분화된 걸로 봤는데 에릭슨은 어떻게 봤어요? 성격의 자율적인 구조다. 그래서 그 자체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이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부모, 형제, 자매는 물론 무엇의 영향? 사회 구성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본 거죠. 두 번째로 자아정체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정체감은 총체적인 자기에 대한 지각이죠. 난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자아정체감의 특징은요. 시간적인 동일성이에요. 시간이 변해도 동일한 나. 또 자기가 계속 연속되는 거. 자기 연속성이에요.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존재가 동일하다. 그리고 내가 독특한 존재다. 이것이 지속되는 것. 이런 것들의 자아의 자질. 이것이 이제 자아정체감이다. 에릭슨은 자아정체감을 1측면, 내적 측면과 2측면, 외적 측면으로 보았고 내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적인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의 인식이죠. 외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의 이상과 본질적인 패턴에 대한 인식,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동일시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다.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개별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개별적인 나, 그죠? 다른 사람과 동일한 흥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합니다. 나를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또 뭐예요? 나를 전체의 나로 보는 거죠. 통합적인 나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개별성이고,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사고나 행동이나 어떤 가치관, 여기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나는 통합된 존재다. 통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통합성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가 자아정체감 형성입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요. 직업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딱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점성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점성원리. 점성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달 단계, 특정 발달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발달 단계는 다음 발달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점성 원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에 한번 보시면 발달이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요. 유전적인 어떤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의 성취에 영향을 받는다. 전 단계에서 뭐가 성취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발달이 영향을 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는 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에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고 있고 각 단계는 특별히 우세해지는 결정적 시기가 있고 인간 발달은 심리, 사회적인 발달 과업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요거 점 네 번째 점이 점성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격은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체계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점성원리는 발달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각 발달 단계가 이전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단계 성장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발달 단계들은 독립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 점성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 간의 관계와 연속성이 중요하다. 단계, 요거의 관계, 그리고 그 연속성, 이것이 중요하죠. 점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성 원리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위기라는 개념도 또 중요하죠.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인 요구를 해요. 각 발달 단계마다 해야 되는 어떤 요구가 있어요. 그것을 위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각 심리 단계에서 개인은 위기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위기에 적응하는 경우, 한 단계에서 위기에 적응하는 경우 다음 단계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겠죠. 3번, 프로이드와 에릭슨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프로이드, 첫 번째, 무의식과 성적 충동이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된다. 에릭슨은 뭐라 그랬어요? 의식과 사회적인 충동을 강조했어요. 프로이드,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에릭슨은 인간의 행동은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호작용, 이걸 강조했죠. 세 번째,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 지배된다. 에릭슨은 창조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능동적인 인간이다. 자아는 원초화에서 분화되고 원초화 욕구 충족을 조정한다. 에릭슨은 자아는 그 자체로 형성된 거다. 독립적이다. 라고 보았고요. 아동의 초기 경험이 성격을 결정해서 부모의 영향이 특히 강조된 게 프로이드라면 에릭슨은 성격은 자아 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형성되고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것에 반해서 프로이드가 에릭슨은 사회적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프로이드는 구강기에서 생식기까지 5단계, 에릭슨은 8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의 비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예제 3번.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의해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을 강조하는 치료적인 접근. 초기 경험이 타인과의 확장된 인식, 이것은 관계 이야기 하잖아요. 관계. 그것은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1번의 대상관계 이론이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맺는 다양한 관계가 대상관계의 발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나와 있는 자기심리학은 코엇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애가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애적 결핍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 좀 강조한 이론이 코엇의 자기심리학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프로이드 이론의 이론과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